여러분 안녕하세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A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시대라지만 나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이겠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오늘은 인공감성지능을 연구하는 상담심리학자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부분이 네. 인공감성지능을 연구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인공감성지능을 좀 연구하게 된 첫 번째가 2019년 때부터 했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정서적 의사소통 모델을 실제로 구축하고 탑재하는 그런 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사실 이게 약어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영역은 AI가 아니라 AE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Artificial Empathy, 즉 그렇죠. 공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사실 그 우리 안 박사님께서 AI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생성형 AI하고. 네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500자 정도로 이거를 요약해줘 이랬어요. 근데 얘가 500자보다 훨씬 늘어나요. 그러면 야 500자로 해줬는데 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출력을 하는데 또 500자 막 넘어가잖아요. 네. 야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 진짜 경청이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영역은 분석이나 아니면 정확성에 기인한 문제 해결형 모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AI하고 자신의 감정도 털어놓고 네.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좀 보니까 2024년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1위가 아이디어 생성이나 생산성에 관련된 거였다고 해요. 네. 2024년이. 네. 그럼 2025년은 뭐였냐면 1위가 무려 그럼 고민 상담하고 동반자,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개입하는 것이 1위로 뽑혔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일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요즘에 젊은 세대 분들이 AI하고 이렇게 뭐 생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 상담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네. 자신의 아픔도 털어놓고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하고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SNS에 친구가 몇천 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게시물도 많이 올리고 막 좋아요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올리는 사진들이 보통 뭐 자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여행지 간 거 이런 거 올리지 막 눈물이 주룩주룩 이런 거 올리시는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거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쁜 거를 많이 올리시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나 힘든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줄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준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마음 건강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네. 배우자가 여보 나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사실 제가요. 네. 어떤 여성분들로만 가득한 어떤 기업에서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나 힘들어 이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저는 예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네.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소리 지르시지 아세요? 아니요. 어쩌라고요? 막 이렇게. 제가 남편도 아니신데 그러니까요. 여보 나 회사에서 힘들어. 그러면 나보고 당- 어떻게 하라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우리 애들도 솔직히 말해줄까? 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회사 사람들도 아마 당신 때문에 힘들 거야. 거의 뭐 정신분석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들어만 봐도 아픈데요. 그러니까 괜히 뭐 대로 줬다 말로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나 힘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AI에게 만약에 뭐 어떤 모델을 쓰든지 간에 나 힘들어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이렇게 안 해요. 많이 힘들구나 이래요. 공감을 해주네요.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이제 뭉클해지는 거예요. 나를 공감해 주다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지금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한계인데 힘들면 산책을 다니면 도움이 돼. 목욕을 해. 솔루션을 준다. 그렇죠. 솔루션을 준다는 거죠. 네. 액션 플랜 3단계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 있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나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AI입니다. 네. 이게 차이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작성했다고 해보죠. 나 요즘에 현수야 요즘에 AI한테 이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캐릭터를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발전되면 훨씬 더 캐릭터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네. 현수야 나 요즘에 좀 외로운 것 같아. 내가 항상 고민 상담하는 사람이 걔밖에 없으니까 AI가 네. 외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외롭다는 말 하기 되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현수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보면 이게 사람인지 AI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기술에 우리가 지금 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를 보면서 미간을 딱 찌푸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헌주야 내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느낀 외로움은 글쎄 맨발로 있잖아. 맨발로 하얀 눈벌판을 홀로 걷고 있는 그런 시린 외로움처럼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굉장히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공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제가 그 모델 만들고서요. 네. 이제 기존 AI와 지금 만드는 AI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시험해 보려고 네. 그걸 해다가 제가 한 5분쯤 하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떻게 나 이렇게 공감을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목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나 외로워, 나 피곤해 라고 했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말을 이제 던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물론 일반적 모델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만든 모델까지도 포함해서 딱 10분입니다. 10분이 넘어가면요. 좀 지루해져요. 그리고 좀 가짜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엄청난 뭐 어떤 여러 뭐 스크립트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탑재를 한다고 해서 네. 또 심지어 요즘엔 피지컬 AI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로봇이죠. 네. 로봇에다가 실리콘으로 이렇게 사람의 얼굴처럼 해서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가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나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로봇에게 나 요즘에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존재가 갑자기 미간을 탁 찌푸리면서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주야, 네가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내 심장도 떨린다. 내 가슴도 아려. 이러면 제가 공감받았다고 느낄까요? 이게 약간 조금에는 좀 공감받는 것 같다가 어떨까요? 뭔가 소름 돋을 거예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심장이 없잖아요. 인간에게 다다를 수 없는 거거든요. AI가. 어느 그 공간, 그 간극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AI는 아무리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그것을 출력할 뿐 사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감정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몸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에서 되게 유명한 CEO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주서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다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다움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찾아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에서 역설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나다움, 인간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은 인간다움인데 네. AI는 그것을 흉내내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인간다움, 네. 그 나다움, 나의 네. 스토리를 풀어내는 거. 네. 이 부분이 가장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인간다움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한 좀 특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들어보다 보면 굉장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사실요, 지금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은 2045년, 205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3가지를 형성시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우울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되게 많은 감정들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 이 3가지를 일컬어 상담학에서는 심리적 고통의 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대 감정 중에 하나를 빼면 뭐가 빠질까요? 바로 분노가 빠집니다. 왜 분노가 빠지냐면 분노는 이른바 2차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부차적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2대 감정을 뽑으면 하나가 불안이고 다른 하나가 우울이죠. 근데요, 이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화가 나는 거고요. 우울하니까 우울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감정 2대 감정을 뽑으면 하나가 불안이고 하나가 우울인데요.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체로 다 미래에 대한 감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아직 안 일어난 것에 대한 걱정이 불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우울은요? 우울은 과거에 대한 감정입니다. 과거의 상실, 과거의 회한에 대한 감정이 우울에 대한 감정이다. 그리고요, 이 미래에 대한 감정인 불안과 과거에 대한 감정인 우울에 휩싸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에 그만큼 현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둘러싸여서 현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컬어 바로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행복이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에 대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행복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시는 소개하시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정점에 있는 연구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행복에 3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이제 주창하신 분은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해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 행복에는 크게 3대 요소가 있다고 했고요. 마치 우리 몸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있어야 하듯 이 3대 요소가 많이 형성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쾌락 혹은 즐거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몇 분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몰입입니다. 사실 이 몰입을 우리나라에는 좀 잘못 번역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제가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능으로 스카이 대학 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냥 스카이 대학 가는 건 엉덩이 힘으로 가는 거라면서요. 의대 가는 건 뭐 그렇게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가는 거라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몰입을 해. 엉덩이를 붙여. 이 몰입을 약간 존버로 잘못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몰입을 제가 만약에 다시 번역을 했다면 몰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심취라고 번역을 했을 거고요. 사실요, 내가 몰입이 되려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죠? 내가 좋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몰입이 되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좋아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몰입하고 전념하게 됐을 때 드러나는 세 번째 개념인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3인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활동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전념하고 몰입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욕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활동의 심연의 추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걸 체험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욕구에 대한 크게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욕구하면은 상담학에서는 거의 뭐 정말 대가 중에 대가로 항상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욕구 이론하면 이제 매슬로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 아니시고요. 윌리엄 글라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현실 치료의 창시자 혹은 욕구 이론의 창시자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신데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도 5개지만 그분도 5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가 내가 많이 충족되고 있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쉬고 조금 치유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생존의 욕구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 속에서 이 사랑의 욕구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욕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랑하려는 욕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의지도 이 사랑의 욕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바로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건 간략하게 말하면 심리적 영향력에 대한 욕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더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욕구로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상담자이고 또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직군에 있고요. 또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서는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 또 너무나 심한 범불안 장애에 계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요, 저는 조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정말 심한 우울증 내담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게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글라서가 이제 빛을 발휘하는 부분인데요. 네 번째가 바로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욕구, 내가 무슨 감옥에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자유에 대한 욕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자유에 대한 욕구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루 일상에서 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유로운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지? 이게 바로 네 번째 욕구인 자유의 욕구일 수 있고요. 이게 많이 박탈되면 언젠가는 나는 유럽 여행 가고 싶다. 언젠가는 나는 해외여행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박탈돼서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욕구는 바로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활동을 얼만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공영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PC방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원을 딱 차단했었던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나오셔서 어떤 이제 기자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어떤 욕구가 박탈돼서 화가 났던 걸까요? 그렇죠?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 불안, 분노,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불안과 분노와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응당 충족해야 되는 나의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되게 불안하고 우울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좀 쉬고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한 달 살이하고 좀 산책 다니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많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힘에 대한 욕구가 많이 좌절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거, 잘 쉬고 산책 다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등산하고 그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건 비본질에 가깝고요. 내가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거,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 느낌이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불안과 우울을 낮추고 나의 도전감과 효능감을 올리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욕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방법 딱 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강력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첫 번째는 하루 전날 내가 그 다음날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거리 하나를,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체험하는 것을 거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너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독서하는 거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나는 언젠가 글을 써볼 작정입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글을 쓰는 행위를 내 일상 앞단에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에 한 번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앞단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예를 들자면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의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생존의 욕구가 많이 박탈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를 위한 힐링, 짧은 여행을 가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을 할 수 있는,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나는 뭔가 성장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데이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그러한 어떤 모임에서 혹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책을 읽는 시간들, 또 요즘에는 자기 PR 시간이라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보는 것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나의 중요한 하나의 리추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에 한 번은 뭘까요? 마지막 한 달에 한 번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면 좋아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버티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을 가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10박 11일짜리 한 번 가는 것보다 짧은 여행을 여러 번 가는 것이 훨씬 행복에는 도움이 된다는 매우 강력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1박 2일 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차라든지 버스를 타고 가는 곳에 조금 내가 소중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번에는 친구들도 없고 가족들도 내가 만나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 있죠. 아까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들, 그걸 좀 묶어가지고 하나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문구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구점을 갔다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영화를 하나 예매해서 영화를 실컷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맛집을 엄청나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갈 맛집도 미리 적어 놓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샤워도 하고 또 목욕도 하면서 저만의 좀 힐링 타임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구점과 또 서점도 좀 다니면서 사왔던 책을 조금 읽습니다. 그리고 8시간, 10시간 정도의 꿀잠을 자는 시간을 마련해 놓습니다. 저는 정말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인데 힘든 프로젝트를 끝날 때 항상 저한테 거기에 보상을 하나 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욕구를 꼭 체현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나에 대한 욕구, 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또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이해에 네.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원하지? 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지?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네. 그들에게 그 욕구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탁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정작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담자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실 때는 보통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네. 좋으신데 뭐하러 오시겠어요. 그렇죠. 상담이신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드신 분들이 오세요. 네. 그리고 다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요, 제가 이분들에게 어떤 개입을 할 때 욕구를 좀 찾는 개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구조화된 개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대화인데요. 네. 그런 대화를 좀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모르죠.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표정.
네. 특히 눈이에요. 눈? 눈이 네. 명료해져요.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네. 아주 예리해지고 음. 아, 진짜 무대에 올라온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프로페셔널하다. 네. 이런 듯한 느낌을 딱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무엇인가를 해봐야 쾌와 불쾌가 나옵니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렇죠. 알게 그게 나온다는 되죠. 거죠. 네. 그리고 정말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아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이가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맞나? 할 정도로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앞으로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인 사람이 있어요. 네. 엄청 관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 거기서 굉장히 몰입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뭔가 자기의 업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채우고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네. 그럴 때 야, 너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러지 마시고 그 아이가 정말 만들려고 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죠. 눈은 거짓말하지 못하거든요. 아, 감정보다 몸이 더 먼저거든요. 그렇군요. 동공이 확 커진다? 네네. 그 쉽게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보통 표정, 그 중에서도 눈에 있다. 이런 점을 눈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눈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좀 하면서 네, 내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반짝거리는가, 네, 어떤 부분에서 동공이 커지는가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좀 세션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하나 이렇게 읊는 거예요. 혹은 동화책 하나를 이번에 순서 맡은 사람이 읽는 겁니다. 네. 그럼 명확하게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가장 하기 좋은 사람 있잖아요.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아빠가 되면 아빠가 먼저 해도 되고요. 우리 둘째 딸이 잘한다면 둘째 딸부터 해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이야기가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인 것 같은지. 이게 다 달라요. 말하는 게. 아,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 네, 어떤 아이는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자신의 어떤 업과 성취를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토끼라고 안 하고 토끼 이름을 얘기해요. 걔는 굉장히 관계적인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꾸 뭘 보는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달은 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한 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보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모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어떤 면에서 자신이 표현하는 그 말의 속에 네. 자신의 욕구가 네.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좀 드러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나의 욕구보다는 나의 필요보다는 타인의 욕구, 또 타인의 필요를 먼저 이제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만을 먼저 챙기신 분들에게 이젠 자신의 욕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PT를 갔어요. PT요. PT 선생님이 근데 약간 진짜 연예인 아이돌처럼 생기신 분이세요. 진짜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어리세요. 근데 이제 그 PT장이 이게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 PT 선생님하고 몇 명 없어요. 근데 이 PT를 처음 시작해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를 막 이렇게 엉거주춤 자세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이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네, 좀 네. 서 있어야 되고 네. 마치 벌 받는 것 같은. 벌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막 1분도 못 하는데 그분은 막 몇십 분씩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선생님 도대체 근육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근육은 어디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헌주님 안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욕구는 자기 네.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체험하는 것을 안 하다 보면 저처럼 근육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도 씹어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본다고
자기네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것을 계속 맛봐야 돼요. 제가 그걸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욕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집 가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온다라는 것도 욕구예요. 그것도 욕구 있으시죠. 내가 한 20년 동안 무협지를 못 읽었는데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무협지를 도서관에서 하나 빌려가지고 그 읽어보는 것도 욕구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실천 가능한 것들을 내 공간에다가 잡고 시간에다가 마련해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 경험을 많이 하자. 성공과 성공 네. 경험이 달라요. 네. 성공은 누가 봐도 외부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게 성공이에요. 네.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아기 때는 있죠. 아기들이 왜 보통 걸음마 이렇게 걷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야, 씨, 너는 왜 그밖에 못 걷니? 네 언니를 좀 봐. 너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뭐라 그래요? 애가 막 이렇게 어기자기 걷고 있어도 너무 잘했다 하죠. 그쵸. 얘 봤어? 얘 지금 나중에 운동선수 시켜야 되나 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얘 걸었을 뿐인데. 네. 근데 그러한 찬사와 칭찬이 사실은 학령기 정도 들어가면 거의 사라져요. 그러네요. 그쵸. 어렸을 때 많이 해주는. 참 많이 그게 있었는데 그게 네. 거의 상실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요원해져. 지금 우리 단계에서 성공이라고 한다면 뭐 청약, 로또 청약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 한 2배는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승진을 했다든지 네. 토익 500점 맞았다 내가. 그걸로 성공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토익 그래도 한 850점 넘어야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야, 씨 850점. 나는 950점이야. 또 그렇게 성공이라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일상 속에서 사실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엄청 많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성공에 관련된 경험을 늘리시는 체험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자그만 것부터. 네, 자그마한 것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10kg 한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어렵죠. 10kg를 어떻게 빼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질적 평가예요. 10kg 뺀다, 못 뺀다. 아, 이번 연도도 또 실패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항상 양적 평가로 바꿔보는 거예요. 0.0001kg 뺀 것도 뺀 겁니다. 네. 이 시각으로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체험해 보는 것도 나의 욕구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지만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10kg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턱걸이를 한 번 한다. 산책을 10분 한다. 네. 러닝을 5분 한다. 하시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고 상상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룬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서 계획한 것이 실행되는 것을 맛보는 것이 성공 경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책도 안 가시고 누가 막 배우자가 막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거 갖다 산책 5분 갔다 왔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안 속거든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계획한 거를 반드시 이루고 나서 그거를 동그라미를 쳐보는 경험. 우리 현대인들이 모든 어떤 보고서나 어떤 시험에서 다 동그라미를 맞는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다이어리가 실패의 다이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공의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아이고 그 도대체 그 뭐 턱걸이 그 한 번 해가지고 언제 그 어느 철년에 10kg가 빠지냐. 근데요 작은 경험이 리추얼이 되고 습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0일에서 66일이에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네. 제가 내담자들하고 봐도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한 7회기, 8회기 그 시기를 환산해 보면 또 60일에서 66일 정도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드는 것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조깅을 하고 싶고 뭔가 뛰고 싶은데 운동화 끈만 매고 다시 풀고 나는 다시 가서 누워 잔다. 이렇게 내가 세웠다고 한번 해보죠. 그걸 일주일, 2주일, 3주일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실제 내담자 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서 아예 밖에 못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운동화 끈 묶고 다시 빼가지고 가서 자는 것을 과제로 제가 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간 거예요. 네. 즉 어떤 습관을 계속 작은 습관을 나한테 내재되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왜 물이 99도가 있을 때는 안 끓었다가 100도가 되면 확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컬어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네.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습관을 누적하면 성공 경험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 경험은 내 배에 물을 들여보내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항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넘어져요. 넘어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건 뭐 어떤 인간이든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일어납니다. 똑같이 그렇죠. 넘어졌는데. 네. 근데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전제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성공 경험은 내가 성공하고 있다라는,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내 효능감을 나 스스로 내적인 측면에서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내적 토대에서 외적인 현실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회복하는 그 탄력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정확하게 회복 네. 탄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식피를 하고서도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일어서는 그 시간을 네. 좀 짧게 더 줄여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대사에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인간관계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참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간관계,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에 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내 안에 내면의 어떤 부분을 좀 더 키워야지만 인간관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의 4가지 꼭지 중에 하나가 네. 지지적인 인간관계예요. 지지적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기 효능감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요, 요즘 시대에서 스트레스 1위가 인간관계가 꼽혀요. 맞아요. 되게 많은 그런 통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건 다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그만큼 인간관계가 준다면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관계는 치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욕구이기도 하죠. 네. 인간의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죠. 그렇죠. 도망도 하고 싶겠지만. 네. 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죠. 네. 누군가하고 연결되고 싶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할 때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당신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눈동자를 봐라. 네. 그 눈동자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를 정말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능감이자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따르고 싶고 모델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우리 위인전들 보면은 그 위인보다 더 앞서 살았던 거인들을 많이 스승으로 모셨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엄이 있었고요. 그렇죠. 칼 융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맞아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라고 하죠. 그렇죠, 멘토죠. 우리 사회가 밝으면 막 인간관계나 뭐 앞으로 가려는 어떤 희망이나 그런 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도로가 이제 완전 매끄러운데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울수록 빛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의 모델링,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밤하늘을 걷게 할 수 있는 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걸 관찰학습이라고 그래요. 관찰학습.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 리텐션, 내 안에 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이전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러링 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나를 거울처럼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의 강점이나 나의 어떤 가능성, 내 좋은 면을 캐치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마치 내 안에 있는 별, 내가 지금 진흙탕 속에 있다 해서 진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흙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야라는 시각, 그거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롤모델이, 나의 모델링하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또 강점과 자원을 발견해 주는 사람, 그분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내가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 나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 준다. 저는 이 두 별이 공명한다. 이렇게 제가 용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와우, 너무 근사한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쌍둥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존재가 내가 함께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토대들.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내가 정말 이상시할 수 있고 따르고 싶은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좋은 미러링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관계, 또 그 사람과 내가 동반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각. 인간관계는 절대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인간관계는 산책에 가깝거든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삶에 정말 어두운 현실에서 무엇이 등불이고 내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요소를 정말 알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또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AR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나다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한 시기이고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 AI 시대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의 그 멋지고 근사한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정작 나를 외면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